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짝 늦었죠? 아니요, 살짝이 아닌데 일주일이나 늦었는데 왜 지금 왔어요?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가 2월 1일 날 딱 지금 촬영 일자가 딱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바로 급하게 제가 올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도 부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 강의부터는 2월 8일, 그렇죠. 2월 8일 맞죠. 지금 이 영상 올라가 있을 때쯤 2월 8일 오후 6시일 거예요. 그때부터 올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커뮤니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수업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59페이지 방가로 6번이네요. 원흥동과 원심력. 글 이제 어떤 분의 제 동생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진짜 아무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이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20대 때 다녔던 대학교 때 배웠던 그 가락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안해요. 낙서를 해놨네요. 예, 지금 94kg입니다. 여러분 6강 때까지는 101kg의 정혜성을 보셨다면 지금은 94kg의 정혜성을 보고 계시고 12강부터는 87kg의 제 모습을 보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목표가 87kg예요. 12강 때부터 87kg 안 찍혔다. 그러면 그때부터 굶으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현장 수업하듯이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흥동과 원심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159페이지 원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체가 반경 R인 원둘레를 따라 회전할 때 원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했어요. 반경이 뭐야? 반지름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경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경이잖아요. 이 반경을 따라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요 선이 끊겨져 있는데요. 아니요,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눈치든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을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한다. 그냥 여러분들 한자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등속이 뭐예요? 같은 속도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원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간다 해가지고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속력은 일정하나, 얘기했죠? 속도는 운전 방향이 바뀌므로. 왜?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스칼라량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리고 벡터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스칼라량은 뭐예요? 크기만 있잖아. 근데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들 스칼라량 있잖아요. 스칼라량에는 크기만 있죠. 벡터량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크기뿐만 아니고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때 대표적인 예로 스칼라량은 속력이죠. 벡터는 뭐예요? 벡터량의 예시로는 속도가 있잖아요. 어떤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개소리죠. 속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냐?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벡터 값이기 때문에 라고 이과생이 문과생한테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과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너 T야 이러겠죠. MBTI T야? 예, 저 T입니다. 제 MBTI 알려드릴게요. 바로 INTJ. 그 다음에 ISTJ입니다. 그래서 MBTI가 T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하여튼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크기는 일정해요.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아니다 속력이죠. 속력은 크기지만 속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물체가 반경 R인 원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T초가 걸렸다. 원둘레를 한 바퀴 돌렸을 때 T초가 걸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T초란 소리예요. T초란 소리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T초일 때 어떤 공식을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넘어갔네. 160페이지 보시면 뭐 공식이 나와 있어요. 2파이R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해도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게 되므로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고 이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어 이를 구심 가속도라 그런다 해서 나오네요. 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물리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서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심력 들어가요. 원운동은 이렇게 할 거고요. 구심력부터는 바로 필기 들어가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물리 선생님께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기본 가락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구가 그렇죠. 이 구가 구하면 구기 종목 할 때 구구자 맞아요. 그래서 공을 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 구기 종목으로 체육 시간 때 많이 하잖아요. 구심력. 물체가 원운동을 계속하려면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가 필요하다. 이때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그런다. 이때 구심력의 뜻은 안 적을 거예요. 이때 구심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에 무엇으로 작용을 합니까? 바로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수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구심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심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확인한다. 운동 방향 일단은 얘가 줄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불놀이 하듯이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잖아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 때 우리가 뺑뺑뺑뺑 돌 때 줄 하나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바로 투척하겠죠. 이 방향으로 투척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에다가 지불놀이를 해서 이렇게 뺑뺑뺑 돌았어. 근데 이 줄이 탁 끊어졌어. 그러면 어디 방향으로 가요? 요 상태에서 요 방향으로 갑니다.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는데 구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수직으로 작용한다 했으니까 요 방향에 대한 90도. 요쪽으로 그렇죠. 작용이 되겠죠. 왜? 이쪽으로 하면 줄이 안 끊어지고 알아서 뺑뺑뺑뺑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내가 아까 가만 뒀다. 여기서 가만 뒀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구가 이쪽으로 가게 돼서 나한테 튀어가지고 내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구심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심력의 공식 적어볼게요. 자, F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뉴턴의 법칙 할 때 제2법칙이라 해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서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죠? 그리고 뭐에 반비례해요? 질량에 반비례한다 해서 이런 법칙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배우지 말고 F는 ma 이런 식으로 암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때 이 F는 ma 갖고 우리가 갖고 놀아볼 거예요. 이때 이 가속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속도는
속도의 반비례하고, 뭐라 그래야 되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경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 A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뭐에? 반경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갖고 꼭 장난을 쳐볼 겁니다. 그러면 F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V는 또 뭐예요? 자, 이 V는 또 뭘까요? 이 V는 또. 이 속도 V는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하겠죠. R, 오메가. 여기서 R은 반경인 건 아실 거고 오메가는 각속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또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A는 R분의 V, R,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요 R하고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 V, 오메가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또 요 V는 또 R, 오메가니까 또 어떻게 돼? 그렇지. R, 오메가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M하고 R,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심력의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심력 한번 볼게요. 원심력. 원심력에 대해서도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나타나는 무슨 역이라고 할까? 바로 관성력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배웠죠? 내가 버스를 타고 버스나 열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잡고 가고 있는데 이제 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리들이 이제 다 찼으니까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제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밀잖아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관성력이 원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력에 대한 원리를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리는 잘 들리지? 오케이. 소리 너무 잘 들리고 힘의 크기는 뭐예요? 구심력과 같습니다. 힘의 크기는 구심력과 같은 요 공식을 따르면 요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힘의 방향은 구심력과 어떻게 돼요? 반대됩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밖으로 나가려는 쪽으로 원 밖으로 나가려는 쪽으로 작용하는 무슨 힘? 무슨 힘? 가상의 힘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관성력 한번 볼게요. 관성력에 대한 또 내용을 한번 필기해 볼게요. 관성력. 자, 관성력. 관성력은 무슨 힘이다? 주관적인 힘이다. 주관적인 힘이며 가속을 하고 있는 가속도계 안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힘으로 가속하고 있는 관찰자가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낌. 아까 버스 타다 급브레이크 밟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은 변화하기 전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듯이
보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가상의 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한번 볼게요. 마찰력이란 물체의 외력을 가하면 물체의 접촉면을 따라서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저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며 마찰력은 물체가 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마찰력 크기와 외력이 같은 값을 가지면 증가하게 됩니다. 힘을 가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찰력과 외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외력에 대하여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찰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표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최대 정지 마찰력 나와 있네요. 물체가 움직이는 그 순간의 마찰력을 말하며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고 해서 Fs 이꼬르 뮤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뮤는 정지 마찰 계수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n은 수직항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입니다.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의 물체에 대해 수직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을 얘기하고요. 운동 마찰력이란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 n에 비례한다고 해서 FK는 μ1n이라고 합니다. 이때 μ1은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무슨 마찰 계수 이래 샀는데 이 마찰 계수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계수. 뮤라고 적죠. 마찰 계수. 이 마찰 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 계수의 크기는 마찰 계수의 크기는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나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하다. 이게 바로 마찰 계수의 크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실제 열차 운전 시 정착 계수나 또는 차량과 재륜자 간의 마찰 계수 등은 접촉면의 방산 효율에 따라 접촉면의 넓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래서 162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러한 대소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소관계인가? 마찰 계수가 제일 큰 데가 바로 정지 마찰 계수.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정지 마찰 계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여기다 적지 말자. 저기다 적자. 저기다 적는 게 낫겠다. 자, 정지 마찰 계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미끄럼 마찰 계수가 그 다음이 큽니다. 잠깐만, 우리 미끄럼 마찰 계수 언급했나? 언급했잖아요. 이 미끄럼 마찰 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죠. 운동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회전 마찰 계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계수의 산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죠. 저거 한번 해볼까? 재밌어 보이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이거 재밌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네, 해줄게요. 말까요? 하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이거 본 적은 없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려보자. 일단 그려봅시다. 내가 이거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물체가 있는데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P가 과연 뭘까요? N은 수직 항력이고 F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P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P가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대충 요 길이나 요 길이에 뭐 P라고 적혀져 있고 요 길이에 F라고 적혀져 있는데 둘 다 똑같은 F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똑같은 F라고 생각하시고 수직 항력이 이제 지면 밑으로 N으로 가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봅시다. 또 요만한 세타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가 거의 40도라고 보시면 요 부분을 우리가 봅시다. 요 부분을 우리가 세타라고 둘게요. 이럴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뮤 이퀄은 뭐라고 나와 있냐? n분의 f 라고 돼 있고 탄젠트 세타라고 돼 있는데 이 책에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탄젠트 세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탄젠트 세타다.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밑면분의 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 길이분의 요 길이에요. 요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길이도 n이 될 것이고요. 요 길이는 이거나 같다 했으니까 요 길이도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n분의 f 해서 n분의 f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왜 뮤가 왜 나와 있냐면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전 페이지 보시면 일어났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이고 보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F 이퀄은 뮤엔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뮤가 얼마예요? 그렇죠. 각 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그렇지. n분의 1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n분의 f가 되잖아.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n분의 f는 또 얼마야? 탄젠트 세타다. 여기 세타라고 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줄 볼게요. 그 다음 줄 보시면 n 이퀄을 w 코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그냥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면 뭐예요?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밑변.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하중이 이쪽으로 그렇죠. 중력이니까 하중이 이쪽으로 때려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W는 mg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이랬을 때 요 방향은 우리가 W로 치자고요. 그럼 이 W죠. 그럼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W분의 N.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W분의 N. 그래서
우리는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w분의 1을 곱하면 w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차차차 내려가면 뮤 이꼴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코사인 분의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해가지고 경사각까지 같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굳이 구태 이런 걸 설명할 귀찮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62페이지 일과 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좀 텐션이 많이 다운됐죠? 오리엔테이션을 안 하니까 텐션이 많이 다운되네요. 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 한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 첫 번째 1입니다. 1. 자, 1입니다. 1의 정의를 보면요. 물체의 외력이 가해진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책상을 갖다가 이렇게 미는 것도 이렇게 미는 이 행위 있잖아. 이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이 책상을 미는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상은 정지해 있잖아요. 무생물인데. 근데 이 책상 놈의 자석이 여기서 여기까지 일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외력이 가해져서 움직였던 거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외력은 물체에 대하여 일을 했다고 하여 크기는 다음과 같아서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 텀블러를 이렇게 당긴 것도 내가 이 텀블러에 대해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이 텀블러를 이렇게 미는 것도 내가 이 텀블러를 향하여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일에 대한 정의라고 책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이 일은 요 일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 물체도 중력이지만 밑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W, 줄이죠? 힘과 뭐를 곱한 값이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 S랑 곱한 값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텀블러를 이렇게 하자. 텀블러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 요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서 싹 옮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내가 착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착 힘을 줬잖아요. 이 힘에 대한 뉴턴을 곱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에다가 뭐를 곱했다? 미터를 곱한 거예요. 몇 미터까지는 안 갔지. 불과 몇 센치까지 밖에 안 갔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S라고 보시고 내가 힘을 가한 이 뉴턴을 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162의 그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랑 해가지고 이것도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 1의 단위 볼게요. 1의 단위에는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절대 단위부터 볼게요. 자, 제가 판사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쓰라는 소리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꺽쇠 표시를 하든지 그냥 V표 표시만 싹싹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단위 한번 볼게요. 절대 단위에서 1줄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볼게요. 1줄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1뉴턴미터. 제가 얘기했죠? 1뉴턴미터. 왜? 요 F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요 S의 단위가 미터라서 그래요. 왜? S는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뉴턴미터로도 표현이 되고요. 또한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라고도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10의 7승 ERG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1 ERG는 1 다인 센티미터 그리고 1 그램 제곱 센티미터 per 세크 제곱이라고 표시도 되네요. 그래서 1줄은 1암페어의 전류가 1옴의 저항을 가진 도체를 통과할 때의 양으로 표시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중력 단위 한번 볼게요. 자, 중력 단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보니까 1kg 중 미터로 표시되고요. 또한 9.8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으로 표시되고요. 이건 또 9.8줄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중력 단위는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해서 9.8m per second 제곱 중력 가속도가 그래서 그걸 곱한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률입니다. 제가 좀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거 하는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말하는 스타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말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오늘같이 좀 답답한 6주를 보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이제 일률입니다. 두 번째 일률 나왔네요. 일률. 그리고 이번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해요. 이번 내용이 좀 딱딱해서. 일률의 정의, 일률이란 단위 시간의 한 일의 비율로서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표시한대요. P=T분의 W.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W는 1이죠. 그래서 Fs 해서 T분의 F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 거리는 또 어떻게 표시가 돼요? Vt. 그렇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시되죠. 네, 적어 드릴게요. 자, 야는 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또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F 곱하기 Vt 나누기 T가 되는데 T가 약분이 되니까 F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리고 F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웠나? 지웠구나. F는 또 MA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MAV MAV 이렇게도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의 단위 나와 있고요. 에너지 나와 있고 나와 있네요. 봅시다. 그럼 이제 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일단 먼저 설명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에너지의 양은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물체가 외부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고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로는 일의 단위인 줄을 사용하고요. 에너지의 종류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탄성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중학교 과학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것을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시면 바이킹 있죠. 바이킹. 에버랜드 안 간 지 10년이 넘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바이킹 한 16년 넘었네.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독수리 요새 말고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이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면이 있다 치면은 바이킹이 이렇게 싹 있죠. 바이킹 끝까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을 때 어떻게 돼요? 오줌 지릴 것 같잖아요. 그 오줌 지리는 높이를 바로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 하노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탔는데 엄청 하필 내가 또 여기서 탔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죠?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하고 이렇게 설명해 보자. 일단은 먼저 에너지에는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설명할 건데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EK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EK라고 표시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이 피인데 피가 무슨 피였더라?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라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포텐셜이 터졌을 때가 요 높을 때 있잖아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크다. 다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속도 에너지니까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가장 낮죠. 왜? 올라가는데 더 속도가 높아지면 더 무섭잖아. 말이 안 되지. 일단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낮아진다. 위치 에너지는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싹 내려가. 싹 내려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위치 에너지는 높고 운동 에너지는 낮다. 다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 근방의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엄청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높다. 다만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편에 속하죠. 여기보다 위치가 낮잖아요. 낮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우리가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바이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다른 물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뭐라고 하느냐?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m은 당연히 질량이겠죠? v는 뭐예요? 그렇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운동 에너지의 공식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예.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말 맞다나 그냥 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책에는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물체가 기준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힘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통상적인 물체의 기준 위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 B는 mgh다 해서 보시면 질량에 비례하고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높이에 비례하다고. 높이에 비례하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가
오줌 지리는 요 높이에는 위치 에너지가 크게 되겠고요. 그나마 덜 지리는 쪽에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낮게 되는 거예요. 오줌 지리는 위치가 위치 에너지가 크다. 높이랑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은 중학교 과학시간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열차 저항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금방 지나갔네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164페이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